그래도 각 나라마다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쵸. 유럽은 유럽 거 사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방산 기회가 그래도 많이 있나요? 방위비를 증액하면 증액할수록 2년, 3년 차 혹은 한 5년 차 이내에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다시 납품받는 시기까지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틈새 시장 차원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그 틈새를 많이 메울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최종적으로 체계종합해서 조립을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탑 10 기업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네, 요즘 개별 종목도 ETF도 아주 뜨거운 섹터가 방산이죠. 오늘은 여의도 밀리터리맨이라고 불리시는 한화 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님 모시고 방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깊이 있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화 자산운용이 방산 K ETF, 네. K 방산 ETF 출시했는데 자산 총액이 5천억을 넘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6천억에 아. 육박하고요. 이렇게 방산 분야가 주목받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 관련해서 수출액은 평균적으로 한 30억 달러, 주로 이제 탄약 정도로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2022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뭐 폴란드를 시작으로 그 해년도만 해도 173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목표치가 200억 달러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그 뭐 기업 등 전국 등등 해서 100억 불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한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3년, 4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내수에서 수출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제도 기사가 독일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유럽이 이제 홀로서기 트럼프 덕분에 홀로서기를 하면서 무기를 많이 사고는 있는데 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각 나라마다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쵸, 그쵸. 유럽은 유럽 거 사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방산 기회가 그래도 많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사실상 집단 린치식으로 TV쇼를 했어요. 네. That's why we will never accept just ceasefire. It will not work without security guarantees. You're right now not in a very good position. You've allowed yourself to be in a very bad position.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You don't. I'm very You're playing serious, cards. Mr. President. You're I'm playing very cards. serious. You're I'm gambling the with the president lives in of war. millions.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그리고 나서 넌 카드가 없어. 사실 약소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군사지원 끊어버리고 정보지원 끊어버리고 뭐 최근에 다시 또 휴전 협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이 지켜주는 안보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 탈퇴까지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트럼프 입점령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해서 다시 방위산업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거나 역내 조달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수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내 조달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원래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토 지역 내 유럽의 나토 지역의 역내 조달 비율은 4분의 1,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전부 다 수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방위비 같은 경우도 1989년 기억하시나요? 89년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가장 큰 일이 있었어요. 동서독이 통일됐죠. 예, 예. 91년에 소련이 붕괴. 붕괴했죠. 그리고 나서 냉전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93년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유럽들이 그때부터 방위 산업을 통폐합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방위비는 축소하고 방위 산업체는 통폐합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생산 설비들이 계속해서 낙후화되겠죠. 방위비는 무려 1.5%, GDP의 1.5% 수준까지 줄여버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다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리바운드를 한 게 지금 2% 언저리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 3%까지 올려. 최근에는 5%까지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라 지난 2월 말에 두 정상 간의 회담 이후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유럽 스스로가 지금은 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유럽이 지금 25%던 역내 조달 비중을 2030년까지 50% 그리고 2035년까지 6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방위 산업에 대한 방위비 증액 그리고 그에 따른 유럽 방위 산업 업체들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역내의 무기를 유럽의 방위 산업 업체들이 조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럼 그동안 미국 거 사왔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유럽에서.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걸 안 살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럼 미국 걸 더 사서 더 보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기존에 쓰던 제품들이니까 새로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국 정말 걸 왜-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그럼 어느 나라 무기를 가장 많이 샀느냐? 당연히 유럽이 미국 걸 제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EU에서 조달했고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국가들이 있어요. 한국의 비중은 한 10에서 11% 정도.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유럽의 비중은 한 2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유럽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근데 1.5%에서 예를 들어 3%, 또 5% 이렇게 간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는 2배, 3배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기업들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위비를 증액하면 증액할수록 2년, 3년 차 혹은 한 5년 차 이내에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다시 납품받는 시기까지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틈새 시장 차원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그 틈새를 많이 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 내지 10년 혹은 그 이상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대표 기업들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유럽 방산 주식들이 급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맹점은 뭐냐면 모멘텀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아직 공장을 증설한 것도 아니고 아직 방위비를 증액한 것도 아니고 증액하겠다는 거고 증액한 이후에 무기를 만들어서 역내에서 조달을 많이 할 거야. 그런데 이 금액이 드라마틱해요. 1965년 냉전 시대 때만큼 3에서 5%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럽의 방위 기업들이 급등한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의 K방산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 보셨어요? 그 JP모건의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 방위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유럽의 방위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하다. 그래서 한국 방산기업들 주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분산된 그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조정 시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거나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이 투자를 방산 좋을 것 같아 느낌은 드는데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많고 우리 기업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어느 회사 걸 살까? 그렇다고 해서 ETF를 하자니 조금 수익률이 개별 종목보다는 낮을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플러스 K방산 ETF라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희가 2023년에 1월 달에 상품을 만들었어요.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30, 40? 아, 그래요? 무려 200, 60%까지 상승해서 조금 조정하고 있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네. 네,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개별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뭐 열몇 배 난 종목도 네. 있고 그렇지만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종목 이상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성된 네.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탑 10 종목에 지금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다른 방산 ETF들이 국내와 해외에 좀 있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운 좋게도 우리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 ETF가 단연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 종합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 체계 종합 기업 밑으로 협력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천공2라고 하는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수출한 기사가 있어요. 뭐 4조 원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금액이 커요. 이게 어떤 무기냐면 아이언돔처럼 날아오르는 포드를 땅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이죠. 이게 LIG 넥스온에서 생산을 하지만 실제로 발사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매출도 5대5 내지는 6대4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최종적으로 체계종합해서 조립을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탑10 기업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 TA50이나 또 FA21 같은 이런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공우주에서 카이에서 생산하지만 그 안에 엔진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미사일은 LIG 넥스온, 레이더는 시스템 이런 형태로 하나의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위산업체가 함께 코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더 ETF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도 되고 또 여러 종목의 대표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중동 전쟁이랑 러우 전쟁을 보면 말 그대로 실전이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실전이 근간엔 별로 없었는데 이걸 거치면서 좀 화제가 되거나 주목받는 무기들이 좀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지상의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중요해? 라는 걸 다시 느낀 겁니다. 실제로 전선이 길어지면서 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차라든가 혹은 그 장갑차라든가 심지어 그 K9 자주포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매우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강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포만 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쏘고 드론 날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날라오는 포드를 잡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드론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하늘에 있는 무기들 그게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지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방산이 쭉 뜨면서 얼핏 전 생각하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네. 그런 어마어마한 미국 기업들하고 우리 K방산이 이렇게 어깨를 견줄 만한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로키드 마틴과 같은 또 제너럴 다이너믹스라든가 그런 미국의 최첨단 방산 기업과 대한민국 간의 기술 격차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한은 대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차가 한 대도 없어서 소련제 전차를 밀고 나오는 북한군에게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이 소총도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1970년 방사청 체제를 통해서 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그 기치를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실전 상황에서 전투 훈련을 통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습니다. 실전처럼 연습을 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년 동안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같은 전통의 방산 강호들은 토끼와 거북이처럼 쉬고 있었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 생산 효율이 좋아지고 또 부품 조달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무기를 안 만들고 있던 나라들은 지금 당장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공장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숙련된 기술공들이 없고요.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한들 비용이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방해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리즈너블한 가격, 가성비, 그리고 빠른 배송.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빠른 배송. 예, 쿠팡 배송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 5년 뒤, 10년 뒤 무기 갖다 주면 안 되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쿠웨이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 뭐 쿠웨이트라든가 카타르 이런 데도 보면 무기 공급 계약 맺었었는데 카세월입니다. 세월아 내어라. 네, 세월아 내어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맨날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안 올라라고 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야.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었었는데 이 분단 국가로서의 남북한 대치 상황이 오히려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뭐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국토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방위 산업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하선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톤다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최근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유럽의 방위 산업에 비해서는 30% 정도 가격이 훨씬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5 내지 6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5 내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해 수출하는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계속해서 수출을 해놓으면 그 무기들에 대한 MRO는 계속해서 20년, 30년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방위산업 관련해서 제가 다음 넥스트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 철강이나 이 화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 금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기가 다 전자장비라고 보죠.